아이스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こんな感じです。1日で覚えれるんだよね。ハングルの原理とかも、すごく日本人の方は理解しやすいと思うので。 일본 교육부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통제 불가입니다. 전국 서점의 한글 교재는 동났고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교육부의 우려에도 일본 학생들은 단호합니다. 한자 2136개를 언제 다 외워요. 한글은 단 20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한국인조차 몰랐던 한글의 과학적 위력.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후지모토 아야카 NHK 탐사보도팀 기자입니다. 2025년 4월 어느 날 저는 도쿄 교회 학원가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다루려던 평범한 기획이었죠. 기자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보자는 학원가에서 20년째 서점을 운영하는 다나카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서점 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글 교재가 날개 돋친 듯 팔려요. 6개월 전만 해도 한 달에 10권도 안 팔렸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권씩 나가요. 매일 재고를 늘려도 품절이에요. 처음엔 한류 열풍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었겠거니 했죠. 하지만 구매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더니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40대 주부 야마구치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12살인데 지금까지 동화책 한 권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해리포터를 읽더라고요. 한글로 번역된 거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다는 게 비슷한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자를 도저히 못 외우던 아이가 한글로는 일기를 써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신 후로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 우리 아이 IQ는 높은데 글을 못 읽었어요. 한글이 답이었어요. 도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전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문부과학성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글 학원 수강생이 300% 증가했고, 특히 10대 청소년과 초등학생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강 동기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는 15%에 불과했고, 학습장애 개선이 48%, 성적 향상이 37%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후지모토 기자님이시죠? 하세가와 켄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세가와 가족을 만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2층 집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수줍은 미소의 소년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켄타예요. 16살 켄타는 또래보다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꺼낸 과거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켄타가 쓴 글이에요.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어지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 15살 소년의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켄타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어요. 말도 빨리 배웠고 숫자 계산도 잘했죠. 그런데 켄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한자를 못 읽는 거예요. 히라가나도 헷갈려 했고요. 켄타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대기업 엔지니어였습니다. 2136개의 상용 환자. 켄타에게는 그게 2136개의 그림이었어요. 뜻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는 복잡한 그림들. 더 끔찍한 건 그 그림들이 매일 바뀌어 보인다는 거였죠.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도쿄대 병원, 게이오 대학병원, 국립정신의료센터.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중증 난독증. 치료법은 없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중학교 3학년이 되도록 교과서를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렸죠. 한 번은 켄타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때 켄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켄타는 두 권의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일본어로, 하나는 한글로 쓴 것이었죠. 일본어 일기는 몇 줄 되지 않았고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일기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쓴 시를 칭찬해 주셨다. 한글로 먼저 쓰고 일본어로 번역한 거였는데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다. 처음으로 글쓰기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이게 정말 켄타 군이 쓴 거예요? 네. 한글을 배운 지 3개월 됐어요. 이제는 한국 소설도 읽어요. 일본 소설도 한글로 번역된 걸 먼저 읽고 나중에 원문에 도전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16년간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아이가 단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이다니. 비결이 뭐죠? 켄타가 종이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24개 글자만 알면 돼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걸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기억은 항상 기억이고 니은은 항상 니은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자는 생이라는 글자 하나가 수십 가지로 읽혀요. 문맥을 봐야 하고 옆에 오는 글자에 따라 달라지고 제 뇌는 그걸 처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한 번 규칙을 익히면 끝이에요. 켄타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처음 켄타가 한글로 엄마라고 썼을 때 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쓴 글자를 본 거예요. 그것도 또렷하게, 정확하게. 켄타의 사례가 특별한 것일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의학부 뇌과학 연구팀을 찾아갔습니다. 최첨단 연구 시설이 있는 지하 3층,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기자님,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연구팀장 사토 시니치 교수는 60대 초반의 뇌과학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뇌 스캔 사진을 보세요. 한자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는 형형색색의 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자를 볼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부하 상태를 나타내는 색이었죠. 반면 한글을 볼 때는 언어 영역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죠. 나무 목은 나무 모양을, 물수는 물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뇌는 이걸 해석하기 위해 시각 정보 처리, 의미 해석, 소리 연결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사토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소리를 그대로 적습니다.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소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죠. 그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난독증 환자의 68%가 한자,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태를 해석하는데 뇌가 과도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특히 발달성 난독증의 경우 시각 정보를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죠? 사토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실 선배들의 오래된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미 80년대에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되지 않았죠. 왜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다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치적인 이유로.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면 왜 숨긴 걸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았을까? 다음 날, 저는 국립특수교육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난독증 추정 인구는 약 800만 명입니다. 이 중 적절한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머리가 나쁘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연구소장 다나카 유미코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글을 활용한 학습법을 시도한 난독증 아동의 70% 이상이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기존의 어떤 치료법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녀가 보여준 비디오에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다가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쓴 한글을 읽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들.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열쇠죠.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도 숨긴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저는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도서관, 국립공문서관, 각 대학 도서관을 뒤졌죠. 일본 언어 교육의 역사, 문자 개혁 논의, 난독증 연구. 수천 권의 자료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회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도서관 직원이 다가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찾아야 할 자료가. 노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라니? 공공도서관에 왜 그런 곳이 있을까? 며칠 후, 저는 도서관 사서 한 명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하 서고에 출입 금지 구역이 있다던데. 사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기 예정 자료들이에요. 오래되고 민감한 내용들이라. 하지만 왜 아직도 폐기하지 않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특별 열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NHK 탐사보도팀의 공식 취재라고 밝히고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겨우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감독 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죠. 출입 금지 구역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도서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언어 교육 효율성 비교 연구, 극비.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1942년 작성된 보고서였죠. 첫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구 목적 대동아, 공영권 내 효율적 문자 체계 확립을 위한 비교 연구. 연구 대상 일본 문자 한자. 가나, 조선 문자 한글, 로마자. 연구 기간 1940년 4월, 1942년 3월. 보고서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문자의 학습 속도, 문맹 퇴치 효과, 교육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했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선 문자 한글의 학습 속도는 일본 문자 한자의 10배에 달한다. 문맹 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문자 체계는 한글이다. 한글 도입 시 국민 교육 수준의 획기적 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문자 채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 첫째, 한국 신민 정신 함량에 부적합하다. 둘째,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훼손한다. 셋째, 식민지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제국의 위신에 맞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극비로 분류하며 관련 연구를 중단한다. 또한 조선 문자의 우수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금한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문서를 더 뒤지자 관련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1965년, 1987년, 2003년에도 비슷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매번 결론은 같았죠. 한글이 우수하나 채택 불가. 특히 1987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동의 난독증 비율이 서구 선진국의 3배에 달한다. 한자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한글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하지만 이 건의도 묵살되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빨간 도장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각하. 문화적 자존심은 교육 효율성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죠. 기자님, 이 진실이 꼭 세상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문서를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죠. 보고서 작성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한 명이 살아있었습니다. 키리야마 토모코, 89세. 주소를 추적한 결과 가나가와 현의 한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를 신청하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리야마 할머니께는 면회객이 거의 없는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NHK 기자입니다. 과거 교육 정책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저는 키리야마 씨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은 예상보다 정정해 보였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그 일을 물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죠. 1942년의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키리야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막내 연구원이었어요. 도쿄제국대학을 갓 졸업한 23살이었죠. 언어학을 전공했고 여러 문자 체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였죠. 세종대왕이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연구 결과는 어땠나요? 압도적이었죠. 모든 면에서 한글이 우수했어요. 문맹인 성인이 한글은 일주일이면 깨우쳤는데 한자는 1년이 걸려도 기초만 겨우 익혔으니까요.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기적과 같았어요. 키리야마 씨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연구 대상이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심한 난독증이었는데 한글로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사진 속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채택하지 않았나요? 키리야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조선의 문자를 쓴다는 건 제국의 치욕이라고. 연구팀장님은 끝까지 싸웠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팀장님은 좌천되셨고 연구는 중단됐어요.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숨겼죠. 전후에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더 나빠졌어요. 이번엔 문화적 자존심이었죠. 패전국이 된 일본이 지킬 수 있는 건 문화적 우수성뿐이라고. 한자를 버리는 건 일본을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키리야마 씨가 숨겨뒀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42년부터 쓴 일기였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한자를 못 읽어 울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해결책이 있으면서도. 일기장에는 당시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부성 앞에서 한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고. 글을 못 읽어서 놀림받는다고. 내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걸 쓸 수 없다고? 혹시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을까요? 키리야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들도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 교수를 찾아보세요. 은퇴한 언어학자예요. 그분도 아실 거예요. 1987년 재검토 때 참여하셨거든요. 키리야마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왔죠. 후지모토 기자님이시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부 관계자라고 밝힌 그들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님이 최근 민감한 주제를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취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국익을 해치는 보도는 곤란합니다. 과거의 일을 굳이 들춰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암묵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죠. 회사로 돌아가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후지모토, 이 취재 중단해. 네. 왜죠?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이 주제는 건드리면 안 돼. 방송 불가야. 편집장님, 이건 언론의 자유를. 후지모토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야. 교육계, 정치계, 심지어 재계까지 연관돼 있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취재는 중단했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했죠. 며칠 후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세단이 계속 제 뒤를 따라다녔고 집 전화는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비공개였습니다. 후지모토 기자님, 저는 현직 문부성 직원입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누구신지 먼저 밝혀주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이 찾는 진실을 제가 갖고 있어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문부성 교육정책과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2003년과 2015년에도 한글 도입 검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정말 진지하게 논의됐죠. 난독증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요.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의 난독증 비율 OECD 최고 수준, 한자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 인정, 한글 도입 시 연간 교육 비용 3조엔 절감 예상. 그런데 왜 무산됐죠? 내부 고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독증 치료 시장이 연간 5조엔 규모예요. 학습지, 치료 프로그램, 특수 교육. 한글이 도입되면 이 시장이 붕괴되죠. 대형 교육 기업들이 로비를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모 대기업 회장이 당시 문부상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글 도입은 일본 교육 산업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써있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돈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수백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공개하시는 거죠? 그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죠. 제 딸입니다. 올해 8살인데 심한 난독증이에요. 한글을 배운 후에야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개해 주세요. 더 이상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만 방송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죠. 2025년 5월 15일,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NHK 탐사보도팀 후지모토 아야카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청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SNS로 퍼지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1942년 일본 정부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입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화면에 띄웠습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죠. 이게 진짜야? 70년 동안 숨겼다고?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키리야마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이 답이라는 것을.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시청자 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그때 방송이 끊겼습니다. 누군가 서버를 다운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녹화한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고 해시태그 샵한글의 진실이 일본 트위터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본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고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문부과학성 장관, 이 문서가 사실입니까? 70년간 국민을 속인 겁니까?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이시하라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문부과학성 앞에는 수만 명이 모였죠. 진실을 밝혀라. 아이들에게 사죄하라. 지금이라도 한글 교육을. 켄타와 그의 부모님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켄타는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한 것이죠.
후지모토 기자님, BBC입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CNN입니다. 생방송 출연이 가능하신가요? 르몽드입니다. 특별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국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죠. 일주일 후 핀란드 교육부 차관 마르코 실베스트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핀란드도 난독증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이 발견한 한글의 가능성을 우리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70년간 숨긴 이 보고서는 인류의 손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일찍 알려졌다면 전 세계 수억 명의 난독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프랑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은 21세기 문자, 교육의 미래라는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죠.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의 다빈치였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과 공동으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예비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교육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도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보조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특별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죠. 한글은 문맹 퇴치를 위한 혁명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난독증과 학습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문자 체계는 국민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압력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방송 2달 후 마침내 이시하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70년 이상 잘못된 자존심과 기득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외면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50개 학교에서 한글을 보조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과거 은폐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관련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우익 단체들이 거리로 나왔죠. 일본의 혼을 팔아먹는 매국노들, 한글을 배우면 일본인이 아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내 아이가 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70년을 낭비했으면 됐습니다. 하세가와 켄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같은 가족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네요. 시범학교 신청에는 수천 개 학교가 몰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범학교를 500개로 늘렸고 한글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긴급히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제일 한국인들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들이 대거 지원한 것이죠. 장하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문자가 인정받는 날이 왔네요.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요. 70년이나 걸렸으니까요. 2025년 6월 현재 시범학교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도쿄 시나가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한글 글자표가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교장실에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사토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 학교의 자문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직접 보셔야 믿으실 겁니다. 교실로 가시죠. 3학년 교실, 20명의 아이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담임인 야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반 아이들 중 12명이 난독증이나 학습 부진이었어요. 한자를 도저히 익히지 못해서 다른 과목 공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자신이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다. 얇은 책이지만 혼자서 다 읽었다. 엄마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또렷한 발음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야마다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8살인데
지금까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요. 의사들은 평생 문맹으로 살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3주 만에 교실 한쪽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한글로 동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글 선생님이에요. 73세의 다나카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사실 글을 잘 못 읽어요. 평생 숨겨왔죠. 그런데 손녀가 한글을 배우는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교육부가 발표한 초기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시범학교 50고질 개월 결과 난독증 학생의 60%가 읽기 능력 개선, 전체 학생의 학습 의욕 80% 향상.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열린 강당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14살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가 한글로 쓰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은 학교 가기를 싫어했어요. 바보라고 놀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 먼저 일어나요.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하세가와 켄타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그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국어 성적이 올랐어요. 한글로 먼저 이해하고 일본어로 옮기니까 훨씬 쉬워요. 켄타는 이제 한글 교육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한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규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89세 할아버지가 생애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한글을 배워 쓴 첫 편지였습니다. 일본의 시범 사업은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죠. 헬싱키 대학의 마르쿠 라이티넨 교수가 시나가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글 수업을 참관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핀란드어도 복잡한 격변화 때문에 난독증 학생들이 고생하는데 한글의 시각적 명료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싱키와 탐페레의 학교들이 한글 활용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는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한글 뇌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시스템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혁신적인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 근교의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들이 한글을 활용한 프랑스어 교육을 검토 중입니다. 생드니 교육청의 마리 듀부아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랍어, 아프리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먼저 익히면 습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세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어권 난독증 연구에 한글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가 심해 난독증을 악화시킵니다. 한글로 발음을 시각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팀장 마이크 첸이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완벽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이를 AI 언어 학습에 적용하는 한글 프로토콜을 개발 중입니다. 가장 놀라운 관심은 중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 연구팀이 일본을 방문해 시범학교를 견학했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먼저 익히고 한자를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아동들의 중국어 학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네스코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글이 인류 공통의 교육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글 인류의 문맹 퇴치를 위한 보편적 도구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들도 앞다퉈 한글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이미 특집호 발간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한글이 어떻게 세계 교육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한글 연구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글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교육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양국 교육부 장관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키리야마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이시하라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70년 이상의 은폐와 거짓말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한글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화답했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드신 문자입니다. 이제 그 정신이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쿄와 서울의 한일 공동 난독증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둘째, 한글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문맹 퇴치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한글 기반 학습장애 치료법을 공동 개발한다. 다섯째, 매년 10월 9일을 세계 한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한다. 선언문 발표 후 키리야마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0세가 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74년 전, 저는 23살의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침묵했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 기쁨을 알게 될 테니까요.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켄타가 학생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글을 만나기 전까지 문맹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해독 불가능한 기호로 가득했죠. 그런데 한글이 제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가 한글과 일본어로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단순한 문장이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켄타는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도 글을 읽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학교를 1000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한글 보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 문맹자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한글 학습이 단순한 교육 방법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3대가 함께 한글을 배워요. 할머니, 저, 그리고 딸이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도쿄의 한 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이 난독증 직원들을 위한 한글 활용 업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단지 글을 못 읽는다는 이유로 기회를 잃는 건 기업의 손실입니다. 한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다큐멘터리 한글, 기적의 열쇠 제작을 마쳤습니다. 방송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미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켄타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글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뒤흔든 한글 혁명의 전말을 들으셨습니다. 70년간 자존심과 기득권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그 진실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평생 문맹으로 살던 노인들이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하라며 안타까워하신 그 마음이 600년이 지난 지금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글의 위대함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